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 시행 세부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체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 약칭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정치적 타격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 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 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 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줬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줬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 금전 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 지침서 기준 외에 추가 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기업자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매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 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됐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금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 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하여 현안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의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기업들에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제가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 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 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 신도시 사업 계약을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 계약서와 이 시장 결제 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업자로 내정하고 공무 지침에 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가필하고 결제한 서류들과 중간 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 터널의 개설과 용적률 상향, 일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 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도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의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에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 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범죄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 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이 시장의 범죄 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 혐의 관련 부패 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진영, 정재창 등이 기소됐으며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김만배는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의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에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 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LCT,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 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 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에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의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김회재 의원, 양기대 의원, 홍성국 의원, 강대식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유경준 의원, 네. 이상 8분이 수고해 한동훈 주시겠습니다. 법무장관의 체포 동의안 취지 설명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상 발언이 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3시 정각 30초쯤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우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표결이 시작이 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원 기표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 기표를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국회의원 본인만 아는 그런 형식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현장 화면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뒷머리를 살짝 극적이고 있고 민주당 의원과 또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우고 있긴 합니다만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 잘 아실 텐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 속마음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별 의원들 만나서도 이제 개별 의원들이 어떠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대표가 불안한 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당무랄지 국정에 신경 쓰고 정말로 민생을 챙기는데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검찰이 확실한 걸 내놓지도 못하면서 자꾸 부르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좀 못마땅함 이런 의견들을 좀 표시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제가 들어도 조금 아침 회의 때하고 다르게 목이 조금 잠겼는데 차분하게 본인 설명을 한동훈 장관이 좀 카운팅을 해보니까 15분 정도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게 노웅래 의원 때보다도 한 3배 가까이 아주 장시간에 걸친 본인의 제안 설명 일장 연설을 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설명했는데 전 충분히 이 대표가 얼마나 검찰에 지금 영장 청구를 할지 이런 게 부당한지 맞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한 장관은 여러 가지 인적 증명 저도 쭉 들었으니까요. 인적 증거라고 내는 얘기들 했는데 한두 명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본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은 역으로 정말 한두 명 말고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15분 장황하게 설명한 거에도 전혀 이 대표를 꼭 구속해야 된다는 사유는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설명하는데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이런 사람들 진술이 이게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쭉 보시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체포동의안 그 어디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아마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 검찰의 생각을 많이 담은 마지막 문장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범죄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저 장면들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저게 왜 국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것 자체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마땅히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범죄 행위를 놓고서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또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거를 국회로 가져와서 국회에서 저걸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또 장외로 가지고 나가서 장외 투쟁을 하면서 대국민 보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원이 해야 될 일은 국회로 가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장외로 가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자기가 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지금 그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위례와 대장동 그와 관련해서 특혜를 주기로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의 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본인이 서명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서명을 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검찰에 출두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왜 이렇게 서명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미리 준비해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진술을 받았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기서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구속적부심 체포영장 발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성남 FC와 관련해서 성남 FC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러잖아요. 이거 여기서 사익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성남 FC가 무슨 개인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듯이 이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패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왜? 이거 일화에서 망한 것을 성남이 그냥 자기가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하자마자 이게 또다시 부도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그 성남시장으로서는 아니 도대체 당신 뭐냐 이거 왜 쓸데없이 인수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회의록에 보면 보고문건 회의록에 보면 정진상과 네이버가 서로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다 거기 기록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사자들이 다 진술을 하고 서류가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도대체 국민들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왜 국회에서 그 서류 전체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사건 전체를 모르는 국민들한테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법정에서 있어야 될 얘기입니다. 네. 지금 국회 잠시만요.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청 청사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서 찬반 집회가 또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인가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주변에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 사수 삭발식이라고 하는 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삭발식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삭발식에 참여해 주신 민주당 국민행동 운동본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새 법은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고 절차를 가장한 날조와 조작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말로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서남 백성들이 머리를 잘라야 합니까?
예상 국제검찰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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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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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삭발시까지 또 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셨는데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실하고도 뭐 연락이 된 겁니까?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 누가 지금 이런 대명천지 삭발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아니면 끌어오르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쭉 계속 하시는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시장으로서 당당하면 그건 제시를 해야죠. 시장으로서 결제 문서가 마치 그게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 대장동 사건이랄지 성남 시민구단 사건이랄지 이 모든 검찰의 정말 1년 가까이 온 먼지털이 저는 먼지털이가 아니고 먼지를 만들어 붙이는 수사 같아요. 만드는 수사 같은데 여기서 이 대표 이재명 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천화동인 1호 428억 뇌물 약정 의혹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액수죠. 검찰은 그걸 가지고 수개월 동안 검찰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엄중한 그 내용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러고 나머지가 4,800억대 배임인데요. 그러면 좀 전에 이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2020년 대법원이 인정한 5,503억의 환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일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팀장인가요? 하위 직원이 최대로 뭐 우선 표를 만들었을 때 70% 할 수 있다. 이거를 근거로 배임을 상정했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성남 시민구단 것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하기 전에 다 아시다시피 성남 1화인가요? 거기가 이제 특정 종교재단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계에서 정통 기독교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다가 이제 시민구단이 완전히 붕괴되게 생겼으니까 성남시가 좀 인수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도도 나와 있고 진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인수를 했고 한번 보시죠.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아니 이 성남시 예산을 성남 시민구단으로 성남시가 한 1년에 50억에서 60억 그 수조 원대 예산이 있는 성남시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그걸 아끼려고 했으면 그 아낀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133억 원을 광고비를 지출했으면 그 돈은 성남 시민들의 주머니가 아껴진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아낀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랬다. 저는 이게 제3자의 뇌물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건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산건설이 짧게 얘기하시죠. 네, 다른 이미 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는 두산건설이 짧게 하죠. 예. 일자리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이거를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자꾸 판사협회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중단됩니까? 검찰 중단한답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납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가지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뭐 이렇게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배임 혐의랄지 제3자 뇌물 부분은 재판정 판사 앞에서 제대로 법리 다툼을 거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한동훈 장관 얘기를 네. 통해서 알게 된 게 성남시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라는 것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비라는 명목을 했지만 우리는 광고 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왜 그 5개인가 6개인가 되는 업체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특혜를 받습니까? 수천억 대의 특혜를 받은 그런 그 병원부터 시작해서 용적률 상향, 부지 매각, 건축 인허가 이런 것들이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장관 얘기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준 게 아니라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가가 지워지면 그다음에 광고비를 내면서 광고는 내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시민들의 돈을 아껴줬다? 아니 거기서 광고비 몇 푼씩 받으면 얼마씩 받으면서 그거보다 10배, 100배
그 대가를 그 기업들에 줬는데 그게 성남 시민들의 주머니를 아껴준 건가요? 저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표소에 막 들어가는 그 화면이 잠깐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어나서 나가는,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나가나는 거였습니다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표를 마치고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막 기표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다시 저렇게 돌아와서 기표함에 자기의 표를 넣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되겠지요. 자, 한 장 넣고 한 장 넣고. 그게 아마 명패하고 투표용지 그렇죠. 넣고 그렇고요. 예.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일 때 보니까 순서가 맨 앞에 있는 의원들부터 하다 보니까 지도부는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당히 투표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직접 투표를 하고 이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훈 의원과 잠시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 계속 화면 보면서 제가 그냥 이야기만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이 화면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만 현장 화면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 제출된 체포 동의안 가운데 67번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체포 동의안을 뺀 66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지금까지 1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결률이 24.2%. 바로 이래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오는,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그 유형을 보니까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부패 범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선거법 위반으로 11건. 체포 동의안이 부결 또는 폐기됐던 32건의 27명 가운데 20명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7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아까 두 분 이야기 나눈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체포 동의안은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나가서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하나의 사법 절차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동의안이 부결, 폐기됐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27명 가운데 20명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7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체포 동의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성 혹은 박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유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이후에 전국이 오히려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게 16건이잖아요. 네. 16건에 불과합니다. 70여 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3건이 가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들을 더 이상 국회가 방탄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점이 다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체포동의안 사실상 유명무실로 하자라고 해서 3명이 잇따라,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잇따라 가결이 됐던 것이고 다 구속이 됐던 투표를 다 겁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지금 투표를 투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명령을 있다. 내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이야기가 잠깐 나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